2002년 5월 18일 토요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웨딩홀에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로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걸어 들어왔다. 이선영은 27의 나이에 드디어 자신의 운명을 만났다고 확신했다. 증권회사 대리로 일하는 29의 김도연은 검은 턱시도를 입고 신부를 기다리고 있었다. 3년간의 연애를 거쳐 마침내 부부가 되는 순간이었다. 웨딩홀을 가득 메운 하객들은 두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에 박수를 보냈다. 도연의 회사 동료들은 그가 최근 큰 성과를 올려받은 성과금으로 성대한 결혼식을 치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반면 선영의 초등학교 동료 교사들은 조용하고 성실한 그녀가 이렇게 열정적인 남자와 만나게 된 것을 신기해했다. 결혼식이 끝난 후 피로 연장에서 도연은 여러 사람들에게 신혼여행 계획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제주도 최고급 호텔에서 4박 5일을 보낼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선영에게 지금까지 제대로 된 여행 한번 시켜주지 못했던 것을 미안해했고 이번 신혼여행만큼은 최고로 만들어주고 싶다고 했다. 다음날 일요일 오전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제주행 비행기에 탑승한 두 사람은 설렘과 행복감에 젖어 있었다. 도연은 기내에서도 선영의 사진을 연신 찍어댔다. 항공사 승무원이 신혼부부라는 것을 알고 특별히 샴페인을 서비스해주자 두 사람은 더욱 기뻐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바다와 하얀 구름을 배경으로 찍힌 사진에서 선영은 도연의 어깨에 기대어 환하게 웃고 있었고 도연은 아내를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비행기가 제주공항에 착륙할 때까지도 두 사람은 앞으로 펼쳐질 신혼여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다. 도연은 이미 여행 일정을 꼼꼼히 짜놓았다고 했다. 성산일 출봉에서 해돋이를 보고 만장구를 탐험하고 한라산 등반도 도전해보자고 했다. 선영은 그저 남편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행복하다고 했다. 공항에서 렌터카를 빌려 호텔로 향하는 동안 도연은 운전하면서도 틈틈이 선영의 손을 잡았다. 제주의 따뜻한 바람이 차창으로 들어오고 유채꽃이 만발한 들판이 눈앞에 펼쳐졌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이 순간의 행복이 얼마나 짧을지 두 사람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7층 객실에 짐을 풀면서도 두 사람은 계속해서 웃음을 터뜨렸다. 넓은 객실과 탁 트인 바다 전망에 감탄하면서 도연은 이번 여행 비용이 아깝지 않다고 했다. 그들은 아직 자신들을 지켜보는 시선이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폭도 끝에서 검은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두 사람은 행복한 첫날 밤을 보냈다. 이것이 그들이 함께 보내는 마지막 평화로운 시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월요일 아침 일찍 일어난 도연과 선영은 호텔 조식을 먹고 본격적인 제주 관광에 나섰다. 오션뷰 호텔의 직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활기찬 모습의 신혼부부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특히 프론트 직원 김미선 씨는 도연이 선영을 위해 여러 관광지 팜플릿을 챙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나중에 증언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성산일 출봉이었다. 아직 관광객들이 많지 않은 오전 시간대에 도착한 두 사람은 정상까지 올라가며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했다. 도연은 디지털 카메라로 선영의 사진을 수십 장 찍어댔다. 바람에 날리는 선영의 머리카락과 환한 웃음이 담긴 사진들은 나중에 경찰 수사에서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사진의 타임스탬프를 통해 두 사람의 동선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점심시간에는 제주 흑돼지 맛집으로 유명한 음식점을 찾았다. 식당 사장은 두 사람이 서로를 배려하며 음식을 나눠 먹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고 기억했다. 도연은 선영이 매운 것을 못 먹는다며 양념을 빼달라고 부탁했고 선영은 도연이 좋아하는 반찬을 자꾸 그의 접시에 올려주었다. 평범하지만 사랑스러운 신혼부부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오후에는 만장구를 탐험했다. 동굴 안의 시원한 공기와 신비로운 분위기에 두 사람은 연신 감탄했다. 도연은 동굴 안에서도 선영의 사진을 찍으려고 했지만 어둠 때문에 제대로 나오지 않자 아쉬워했다. 대신 동굴 입구에서 기념사진을 여러 장 찍었다. 이때 찍힌 사진에서 뒤편으로 한 남성의 모습이 흐릿하게 잡혔는데 나중에 이것이 수사의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저녁 때 호텔로 돌아온 두 사람은 피곤했지만 만족스러워했다. 호텔 로비에서 만난 다른 투숙객들과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눴다. 특히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중년 부부와는 서로 신혼여행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때 로비 한쪽에서 두 사람을 유심히 지켜보던 검은 모자를 쓴 남성이 있었다는 사실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 밤 10시경 객실로 올라간 두 사람은 하루 종일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며 행복해했다.
도연은 디지털 카메라의 작은 화면으로 사진을 보여주며 선영과 함께 오늘의 추억을 되새겼다. 하지만 그들이 잠든 사이 복도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호텔 7층 복도 CCTV에는 밤 11시 30분경부터 새벽 1시까지 검은 모자를 깊게 눌러쓴 남성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었다. 그는 여러 객실 문 앞을 지나다니며 마치 누군가를 찾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 특히 신혼부부가 머물고 있는 707호 앞에서는 2번이나 멈춰 서서 문을 들여다보는 듯한 행동을 했다. 하지만 노크를 하거나 문을 열려고 시도하지는 않았다. 마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동태를 살피기라도 하는 것 같았다. 이 모든 일을 전혀 모르는 채 두 사람은 단잠에 빠져들었다. 내일도 즐거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다고 믿으면서. 화요일 아침 호텔 1층 로비 카페에서 조식을 먹던 김도영과 이선영 부부에게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왔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이 남성은 정중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박모 씨라고 소개했다.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고급스러운 시계를 차고 있어 상당한 재력가처럼 보였다. 박 씨는 우연히 옆 테이블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다며 도연이 증권회사에 다닌다는 말에 관심을 보였다고 했다. 박 씨는 명함을 건네며 자신이 제주도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명함에는 골든 아일랜드 투자개발 대표이사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다. 그는 도연에게 요즘 제주도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뜨거운지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제주도가 국제적인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고 앞으로 땅값이 폭등할 것이라고 했다. 선영은 신혼여행 중에 무슨 투자 얘기냐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도연은 달랐다. 그는 박 씨의 말에 점점 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박 씨가 서울 강남의 몇 개 부동산 회사와 연계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자 도연의 눈빛이 달라졌다. 박 씨는 마치 도연의 반응을 미리 예상이라도 했던 것처럼 능숙하게 대화를 이끌어갔다. 박 씨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골든 리조트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다. 제주도 서귀포 해안가에 고급 리조트와 콘도미니엄을 짓는 사업이라고 했다. 1차 분양에서는 특별 할인가로 분양하고 있으며 완공 후에는 최소 3배 이상 수익을 보장한다고 장담했다. 더욱이 서울의 몇몇 유명 투자자들도 이미 참여하고 있다며 신뢰감을 주려고 했다. 도연은 점점 더 흥미를 보였다. 최근 회사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던 그는 자신의 경제적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넘쳐났다. 박 씨는 도연의 심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듯했다. 그는 도연에게 증권 전문가로서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부추겼다. 특히 신혼 초에 이런 투자를 성공시키면 아내에게도 좋은 남편으로 보일 것이라고 했다. 선영은 계속해서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박 씨의 말투와 행동에서 뭔가 부자연스러운 것을 느꼈다. 하지만 도연은 이미 박 씨의 말에 빠져들고 있었다. 박 씨는 오늘 오후에 시간이 되면 실제 개발 현장을 보여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리고는 자신의 연락처를 적어주며 연락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박 씨가 떠난 후 선영은 도연에게 뭔가 이상하다고 했다. 신혼여행 중에 갑자기 나타나서 투자 얘기를 하는 것도 이상하고 너무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것도 의심스럽다고 했다. 하지만 도연은 오히려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선영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그녀는 끝까지 반대했다. 점심을 먹고 난 후 호텔 프론트에서 박 씨에 대해 문의해본 선영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박 씨는 이 호텔의 투숙객 명단에 없었던 것이다. 그는 대체 누구이며 어떻게 이 호텔에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는 것일까? 선영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갔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이것이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실제 위험의 신호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수요일 저녁, 김도영과 이선영 부부는 용머리 해안 근처에 위치한 바다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이곳은 현지인들 사이에서 싱싱한 회로 유명한 맛집이었다.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아 석양이 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회를 먹고 있었다. 평상시보다 조용한 분위기였지만 그것이 폭풍전야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다. 도연은 오늘 오후 박 씨와 만났던 일에 대해 선영에게 이야기했다. 골든 리조트 개발 현장을 둘러본 후 그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했다. 박 씨가 보여준 설계도와 인허가 서류들이 모두 정식으로 발급받은 것들이었고 이미 공사도 일부 시작된 상태였다. 도연은 이번 투자가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때 도연이 꺼낸 또 다른 이야기가 선영을 더욱 놀라게 했다. 도연은 회사에서 해외 법인 발령 이야기가 나왔다고 했다. 3년 정도 싱가포르 지점으로 파견을 갈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승진과 함께 상당한 연봉 인상도 따라온다고 했다.
도연은 이것을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지만 선영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다. 선영은 아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이미 아이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 선영은 교사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원했고 도연도 그것에 동의했었다. 하지만 갑자기 해외 발령과 투자 얘기가 나오면서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도연은 선영의 손을 잡으며 진지하게 이야기했다. 그는 지금이 인생의 터닝포인트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해외 발령도 받고 제주도 투자도 성공시키면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 아이도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고 선영도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했다. 식당 주인 김모 씨는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그날 저녁 두 사람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남편이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다고 했다. 아내는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나중에는 남편을 믿어보겠다는 듯한 표정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저녁 8시 30분경 두 사람은 식당을 나와 용머리 해안으로 산책을 나갔다. 도연은 선영에게 내일 박 씨를 다시 만나서 투자 계약을 체결할 생각이라고 했다. 선영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남편을 믿기로 했다고 했다. 그들은 손을 잡고 해안 산책로를 따라 걸어갔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과 파도 소리가 두 사람을 감쌌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 누군가가 그들의 뒤를 따르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그들의 뒤를 따라오고 있었다. 차 안에는 두 명의 남성이 타고 있었고 그들은 신혼부부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행복한 신혼여행에 빠져있던 두 사람은 이런 위험한 상황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오후 8시 30분 바다 식당에서 나와 산책을 떠나는 두 사람의 모습이 이들을 본 마지막 목격담이 되었다. 그 후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목요일 새벽 5시 20분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김경수 경위는 정기 해안 순찰을 위해 용머리 해안 일대를 돌고 있었다. 이른 아침 바다는 고요했고 파도만이 절벽 아래 바위들을 때리며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런데 절벽 아래 바위틈에서 뭔가 이상한 것이 눈에 띄었다. 쌍안경으로 자세히 보니 갈색 가죽 슬리퍼 한 짝이 파도에 젖은 채 바위에 끼어 있었다. 김경희는 즉시 동료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해경 구조대가 절벽 아래로 내려가 슬리퍼를 회수했다. 슬리퍼는 비교적 새 것이었고 안쪽에는 240mm라는 사이즈 표시가 선명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발견은 그 후에 이어졌다. 절벽 위쪽 20m 지점에서 분홍색 실크 스카프가 바람에 날리며 바위에 걸려있는 것이 발견된 것이다. 스카프는 고급 브랜드 제품으로 보였고 한쪽 끝이 찢어진 상태였다. 마치 누군가가 급하게 잡아당겨진 듯한 흔적이 있었다. 스카프 발견 지점 주변을 자세히 살펴본 해경 수사관들은 더욱 충격적인 증거를 발견했다. 승용차 타이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던 것이다. 자국은 비교적 최근에 남겨진 것으로 보였고 급제동을 한 듯한 흔적도 함께 있었다. 타이어 자국에서 3m 정도 떨어진 곳에서는 더욱 불길한 흔적이 발견되었다. 여성용 하이힐로 보이는 발뒤꿈치 자국이 깊게 찍혀 있었는데 그 간격과 방향을 볼 때 누군가가 끌려간 듯한 모양이었다. 발자국은 절벽 쪽으로 향하다가 갑자기 끊어져 있었다. 마치 그 지점에서 누군가가 들어 올려졌거나 떨어졌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았다. 오전 9시경 제주동부경찰서 강력계 수사관들이 현장에 도착했다. 이들은 즉시 반경 500m 내의 모든 흔적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국가수 감식팀도 급히 제주로 파견되어 정밀한 현장 감식을 실시했다. 타이어 자국을 분석한 결과 중형 승용차의 것으로 추정되었고 타이어 브랜드까지 특정할 수 있었다. 현장에서 발견된 슬리퍼와 스카프는 즉시 제주 시내 호텔들에 수배되었다. 오전 11시경 오션뷰 호텔에서 연락이 왔다. 실종신고 접수된 신혼부부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었다. 호텔 직원들이 확인한 결과 슬리퍼는 김도연 씨의 것이 확실했고 스카프 역시 이선영 씨가 자주 착용했던 것과 동일한 제품이었다. 경찰은 즉시 대규모 수색 작업에 착수했다. 해경의 수중 수색팀과 소방서의 산악구조대까지 동원되어 용머리 해안 일대를 사사치 뒤졌다. 하지만 두 사람의 시신이나 추가적인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절벽 아래 바다는 조류가 강해 만약 누군가가 떨어졌다면 시신이 멀리 떠내려갔을 가능성이 높았다. 오후 3시경 현장 감식이 마무리되었다. 수사관들은 이것이 단순한 실족사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타이어 자국과 끌려간 듯한 발자국 흔적, 그리고 찢어진 스카프는 모두 범죄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었다.
특히 두 사람이 함께 사고를 당했다면 왜 슬리퍼는 한 짝만 발견되었고 다른 개인 소지품들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수사본부가 구성되고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지만 이미 결정적인 단서들이 사라진 후였다. 밤사이 내린 이슬과 바닷바람이 많은 흔적들을 지워버렸을 것이라는 게 감식팀의 판단이었다. 목요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 강력계는 용머리 해안 일대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실종 당일인 수요일 밤부터 목요일 새벽까지 이상한 일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 찾기 위해서였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평소와 다름없는 조용한 밤이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용머리 해안에서 2km 떨어진 곳에서 바다민박을 운영하는 김영철 씨는 결정적인 목격담을 제공했다. 김 씨는 새벽 2시경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다가 창문 너머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고 했다. 평상시에는 그 시간에 차량 통행이 거의 없는 해안도로에 검은색 대형 승용차가 상당한 속도로 달려가는 것을 봤다는 것이다. 차량은 서울 번호판을 달고 있었고 그랜저 정도 크기의 세단으로 보였다. 더욱 이상한 것은 조수석에 여성으로 보이는 사람이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었는데 마치 의식을 잃은 것처럼 보였다는 점이었다. 김 씨의 증언에 따르면 차량은 용머리 해안 방향으로 향했다가 약 30분 후 다시 반대 방향으로 돌아왔다고 했다. 돌아올 때는 올 때보다 더 빠른 속도였고 조수석은 비어있는 것처럼 보였다. 김 씨는 워낙 늦은 시간이라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실종 소식을 듣고 나서 혹시 관련이 있을까 해서 신고했다고 했다. 이 증언은 수사진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경찰은 즉시 해당 시간대 제주 시내 CCTV를 전수조사하기 시작했다. 2002년 당시 CCTV는 지금처럼 촘촘하지 않았지만 주요 도로와 교차로에는 설치되어 있었다. 수십 시간의 CCTV 분석 끝에 경찰은 김 씨가 목격한 것과 유사한 차량을 발견했다. 새벽 1시 47분 제주 시내 한 교차로 CCTV에 검은색 그랜저가 포착되었다. 번호판은 흐릿하게 나왔지만 서울 지역 번호인 것은 분명했다. 차량에는 2명이 타고 있었고 조수석의 인물은 고개를 숙이고 있어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2시 43분 같은 지점을 지나는 동일한 차량이 다시 포착되었는데 이때는 운전자만 혼자 타고 있었다. 한편 경찰은 제주도 내에서 활동하고 있던 투자 사기 조직에 대한 정보도 수집하기 시작했다. 2002년 당시 제주도에는 골든 아일랜드라는 이름의 부동산 투자 회사가 활동하고 있었다. 이들은 제주도 개발붐을 이용해 가짜 분양권을 판매하거나 과장된 수익률을 내세워 투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골든 아일랜드는 서울과 부산에서 온 관광객들을 주요 타겟으로 삼았다. 이들은 호텔 로비나 관광지에서 자연스럽게 접근해 투자 상담을 빙자해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특히 경제적 여유가 있어 보이는 신혼부부나 중년 부부들을 선호했다. 조직원들은 정교한 가짜 서류와 그럴듯한 개발 현장을 이용해 신뢰감을 조성했다. 수사진은 골든 아일랜드와 실종된 신혼부부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했다. 특히 김도연 씨가 증권회사에서 일한다는 점과 최근 상여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투자 사기범들의 관심을 끌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호텔에서 만난 박모 씨의 정체와 골든 아일랜드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것이 수사의 핵심 과제가 되었다. 하지만 골든 아일랜드 조직은 이미 제주를 떠난 후였다. 이들이 사용했던 사무실은 비어 있었고 연락처도 모두 가짜였다. 경찰은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지만 이들의 행방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검은 그랜저의 정체와 함께 골든 아일랜드 조직의 행방이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였다. 목요일 오후 3시 제주동부경찰서 수사관들은 오션뷰 호텔 707호실에 대한 정밀 수색을 실시했다. 호텔 측의 협조하에 실시된 이번 수색에서 수사관들은 여러 중요한 단서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국가수 감식팀도 함께 투입되어 지문 채취와 DNA 검사를 위한 시료 수집 작업을 병행했다. 객실 안은 전체적으로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다. 침대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화장대 위에는 선영 씨의 화장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옷장에는 두 사람의 옷가지들이 정성스럽게 걸려 있었다. 언뜻 보면 주인들이 잠시 외출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침대 위 베개 사이에서 명함 한 장이 발견되었다. 골든 아일랜드 투자개발 대표이사 박성호라고 적힌 명함이었다. 명함은 고급 용지에 인쇄되어 있었고 홀로그램까지 삽입된 정교한 것이었다. 하지만 경찰이 확인해본 결과 명함에 적힌 주소와 전화번호는 모두 가짜였다.
더욱이 박성호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회사도 존재하지 않았다. 명함과 함께 더욱 충격적인 발견이 이어졌다. 침대 옆 서랍에서 제주 골든 리조트 분양권 계약서가 발견된 것이다. 계약서에는 김도연의 서명이 선명하게 되어 있었고 계약 금액은 무려 3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하지만 계약 날짜 부분은 공란으로 남아 있었다. 마치 미리 서명을 받아놓고 나중에 날짜를 기입하려고 했던 것처럼 보였다. 수사관들은 두 사람의 소지품들을 하나씩 점검했다. 여권은 그대로 있었고 선영 씨의 현금 200만 원과 신용카드들은 핸드백에 그대로 있었다. 도연 씨의 지갑에도 현금과 개인 카드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만약 강도를 목적으로 한 범죄라면 이런 귀중품들을 건드리지 않았을 리가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도연 씨의 회사 법인카드가 사라져 있는 것이었다. 경찰은 즉시 카드사에 연락해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했다.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실종 당일인 수요일 밤 11시 15분 제주 시내 한 ATM에서 300만 원이 인출되어 있었던 것이다. ATM 위치는 용머리 해안에서 자동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제주시 중심가였다. CCTV를 확인해보니 카드를 사용한 사람은 검은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ATM 사용 시각이었다. 두 사람이 바다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산책을 나간 시각과 거의 일치했다. 이는 누군가가 두 사람을 납치한 후 즉시 카드를 사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는 두 사람 중 한 명이 강제로 카드를 사용하도록 협박받았을 수도 있었다. 호텔 객실에서 발견된 또 다른 단서는 휴지통에 버려진 메모지였다. 구겨진 메모지를 펼쳐보니 도연의 필체로 3억, 해외 송금, 싱가포르라는 단어들이 적혀 있었다. 이 메모는 도연이 박성호와의 만남에서 들은 내용을 적어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해외 송금이라는 단어가 특히 수사관들의 주목을 끌었다. 객실 발코니에서는 담배꽁초 2개비가 발견되었다. 하지만 도연과 선영 모두 비흡연자였다. 담배꽁초에서 DNA를 추출해 분석한 결과 두 사람과는 전혀 다른 제3자의 것으로 판명되었다. 누군가가 이 객실에 무단 침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호텔 보안카드 사용 기록을 조회해봤지만 이상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침입자는 다른 방법으로 객실에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모든 증거들은 단순한 실종사건이 아님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의 냄새가 물씬 풍겼다. 금요일 아침 사건 담당 김영사에게 충격적인 제보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건 사람은 김도연이 다니던 증권회사의 감사팀 직원이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도연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도연이 회사 고객들의 투자금 5억 원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이었다. 감사팀은 이미 일주일 전부터 이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도연이 신혼여행 중이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다. 김영사는 즉시 서울로 올라가 도연의 회사를 방문했다. 감사팀장 이모 씨는 자세한 경위를 설명해 주었다. 도연은 지난 3개월간 고객들의 투자금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빼돌렸다. 처음에는 단기간만 사용하고 되돌려 놓으려고 했던 것 같지만 개인 투자에서 큰 손실을 보면서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다. 도연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더 위험한 투자에 뛰어들었고 결국 5억 원이라는 거액의 구멍을 내게 되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도연이 회사 동료들에게 제주도 투자 이야기를 자주 했다는 점이었다. 그는 제주도 부동산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동료들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 일부 동료들은 도연의 권유로 소액을 투자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투자처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짜 회사였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다. 김영사는 도연의 개인 금융거래 내역도 조사했다. 그 결과 더욱 복잡한 진실이 드러났다. 도연은 지난 6개월간 여러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고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도 한도까지 사용했다. 총 부채 규모는 2억 원에 달했다. 회사에서 빼돌린 5억 원과 개인 부채 2억 원을 합치면 총 7억 원의 거액이었다. 수사를 진행하면서 골든 아일랜드 조직의 정체도 서서히 드러났다. 이들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투자 사기를 저지르는 전문 범죄 조직이었다. 이들의 수법은 항상 동일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거나 큰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아 접근했다. 그리고 해외 도피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큰 돈을 요구했다. 박성호라는 이름은 가명이었고 실제로는 조직의 중간 보스격인 인물이었다. 그의 진짜 이름은 최모 씨였고 이미 전국에서 수십 건의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수배 중인 상태였다.
최 씨는 도연이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아마도 도연의 회사 내부에 정보원이 있었거나 도연 자신이 어려운 상황을 털어놓았을 가능성이 높았다. 골든 아일랜드 조직은 도연에게 해외 도피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3억 원의 투자금은 실제로는 도피 비용이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조직은 돈만 받고 도연 부부를 제거할 계획이었던 것 같았다. 살아있는 증인을 남겨둘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선영은 이 모든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보였다. 그녀는 단순히 남편을 믿고 따라 나선 것 뿐이었다. 하지만 조직 입장에서는 선영도 위험한 존재였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제거해야 할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김영사는 이제 사건의 전모를 파악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아직 살아있는지 여부였다. 하지만 그것을 알아내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다. 토요일 오전 서울에서 급히 제주로 내려온 양가 가족들은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수사 진행 상황을 브리핑 받았다. 하지만 김영사가 전해준 소식은 가족들에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다. 도연의 횡령 사실과 투자 사기 조직과의 연관성이 밝혀지면서 두 집안의 분위기는 급격히 달라졌다. 도연의 아버지 김재호 씨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60대 중반의 그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공무원이었다. 아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을 리 없다며 경찰 수사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도연이 회사에서 인정받는 유능한 직원이었고 최근에도 큰 성과를 올려 상여금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횡령이라는 것도 일시적인 차용일 뿐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선영의 어머니 박순자 씨의 반응은 달랐다. 50대 후반의 그녀는 최근 몇 달간 사위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을 많이 느꼈다고 털어놓았다. 도연은 예전과 달리 전화를 자주 받았고 밤늦게 나가는 일이 많아졌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돈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았다고 했다. 특히 신혼여행 경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리는 것 같았다고 증언했다. 선영의 아버지 이모 씨는 말수가 적었지만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그는 딸이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가장 분했다고 했다. 만약 도연이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면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다고 했다. 그랬다면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두 집안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졌다. 김재호 씨는 경찰이 아들을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다며 불만을 표했다. 반면 박순자 씨는 사위 때문에 딸이 위험에 빠졌다며 울분을 토했다. 처음에는 합동으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언론에도 함께 호소했던 두 가족이지만 진실이 드러나면서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다. 언론의 보도 논조도 변했다. 처음에는 신혼부부 실종이라는 제목으로 동정적인 기사들이 나왔지만 횡령 사실이 알려지면서 횡령범 도피 또는 투자 사기 피해자라는 식으로 바뀌었다. 일부 언론은 도연을 가해자로 선영을 피해자로 구분해서 보도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들의 수색 의지도 분열되기 시작했다. 도연의 가족들은 아들이 살아서 돌아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선영의 가족들은 이미 두 사람 모두 위험에 빠졌을 것이라며 절망했다. 합동 수색 작업은 중단되었고 각 가족은 따로 수색팀을 꾸려 활동하기 시작했다. 특히 선영의 동생 이민호 씨는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했다. 그는 누나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들을 분석하고 제주도 곳곳을 직접 돌아다니며 단서를 찾으려고 했다. 하지만 도연의 동생 김도영 씨는 형이 범죄자 취급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서울로 돌아갔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언론의 관심도 줄어들기 시작했다. 새로운 사건들이 터지면서 신혼부부 실종 사건은 점차 뒷전으로 밀려났다. 가족들은 여전히 두 사람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사회적 관심은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간 후였다. 특히 도연의 횡령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정론보다는 비판론이 더 많아졌다. 가족들 사이의 갈등은 결국 법정 다툼으로까지 이어졌다. 도연의 회사에서는 횡령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선영의 가족들은 도연 가족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했다. 두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공통된 목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가족들을 갈라놓았다. 2025년 9월 김도영과 이선영 부부가 실종된 지 23년이 흘렀다. 그동안 제주도는 국제적인 관광지로 완전히 변모했고 용머리 해안도 연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누구도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골든 아일랜드 투자 사기 조직은 2005년 전원 검거되었다. 조직원들은 전국에서 수십 건의 투자 사기를 저질러 수백억 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다.
하지만 이들은 끝까지 김도연 부부 사건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일부 조직원들은 도연을 만난 사실은 인정했지만 실종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박성호라는 가명을 사용했던 최모 씨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2018년 출소한 그는 여전히 도연 부부 사건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경찰은 여러 차례 그를 소환해 조사했지만 새로운 정보를 얻지 못했다. 최 씨는 도연을 만나긴 했지만 투자 상담뿐이었고 실종 당일에는 이미 제주를 떠났다고 주장했다. 2010년 제주해경이 용머리 해안에서 실시한 대규모 수중 탐사에서도 두 사람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2015년에는 민간 탐사팀이 최신 장비를 동원해 해저를 사사치 뒤졌지만 역시 소득이 없었다. 일부에서는 두 사람이 바다에 빠진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송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검은 그랜저의 정체도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당시 제주도에 그와 같은 차량이 수십 대 있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 CCTV 화질의 한계로 번호판을 정확히 식별할 수 없었고 목격자들의 증언만으로는 특정 차량을 지목하기 어려웠다. 일부 차량 소유자들을 조사했지만 모두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도연의 횡령 사건은 별도로 수사되어 2003년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회사 측은 민사소송을 통해 일부 손해배상을 받았지만 대부분의 피해액은 회수하지 못했다. 도연의 가족들이 일부를 변제했지만 5억 원이라는 거액을 모두 메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용머리 해안에는 이제 새로운 전설이 생겼다. 관광 가이드들은 이곳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와야 행복해진다고 말한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그날 밤의 이야기가 회자된다. 간혹 밤늦게 해안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여성의 목소리로 도와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물론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23년이 지난 지금도 이런 소문들이 끊이지 않는다. 김영사는 2015년 정년 퇴임했지만 여전히 이 사건을 잊지 못한다. 그는 개인적으로 사건을 추적하며 새로운 단서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사건 재분석 기법이 개발되어 과거 자료들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결정적인 돌파구는 아직 찾지 못했다. 도연의 부모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선영의 부모도 고령으로 건강이 악화된 상태다. 하지만 선영의 동생 이민호 씨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는 매년 5월이면 제주를 찾아 새로운 단서를 찾으려 노력한다. 최근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제주 신혼부부 실종사건 진실찾기 모임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2020년에는 충격적인 제보가 들어왔다. 서울의 한 요양원에서 치매를 앓고 있던 80대 노인이 임종 직전 간병인에게 제주에서 묻어버린 사람들이 꿈에 나온다고 중얼거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노인은 며칠 후 세상을 떠났고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 경찰은 이를 치매 환자의 착각으로 결론지었지만 가족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되었다. 최근 제주도에서는 대규모 개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용머리 해안 인근에도 새로운 리조트가 건설되고 있어 땅을 파내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혹시 그 과정에서 무언가 발견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있다. 하지만 23년이라는 세월은 모든 것을 변화시켜버렸다. 인터넷에는 여전히 이 사건에 대한 여러 추측들이 난무한다. 일부는 도연이 가족을 버리고 혼자 해외로 도피했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일부는 두 사람 모두 투자 사기 조직에 의해 살해되었다고 본다. 심지어 두 사람이 함께 새로운 신분으로 어딘가에서 살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추측일 뿐이다. 용머리 해안의 바위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파도는 변함없이 해안을 때리고 있다.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사진을 찍고 추억을 만들어간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23년 전 이곳에서 일어난 비극에 대해서는 모른다. 아름다운 풍경 뒤에 숨겨진 어두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022년 이 사건을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하고 전담팀을 새로 구성했다. 과학수사 기법의 발달로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분석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당시 현장에서 수집된 DNA 샘플들을 최신 기법으로 재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의미 있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김도연과 이선영, 29과 27의 나이에 사라진 이 두 사람은 이제 52살과 50살이 되었을 것이다. 만약 살아있다면 말이다. 그들의 가족들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제주의 푸른 바다는 모든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날 밤 용머리 해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김도영과 이선영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하지만 바다는 영원히 침묵을 지킬 것 같다. 파도 소리만이 끝없이 반복될 뿐 23년 전의 비밀은 여전히 깊은 바다 속에 잠겨 있다. 사건은 미해결로 남아있다. 그리고 아마도 영원히 그럴 것이다. 하지만 그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이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 어디선가 새로운 단서가 나타나 이 오랜 수수께끼를 풀어줄 날이 올지도 모른다.